저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쳐 온 데이비드 미첼입니다. 오늘 제 평생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는 한국을 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넓어야 하고 자원이 많아야 하고 역사가 길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는 나라가 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한국입니다.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까지 결정의 순간마다 한국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6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미국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쳐 온 데이비드 미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봐온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잘못 봤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 소련이 2등이고 그 다음이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은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회의할 때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무부에서 전략 짤 때 한국을 고려합니다. 백악관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 한국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영토도 작고 석유도 없고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2022년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강대국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인인 제가 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는 대한민국.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교수였고,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러 서울에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눈에 한국은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도 좀 복잡했고, 건물도 낡았고, 사람들도 바빴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본의 70년대 정도 되나, 아니면 80년대 초반? 앞으로 20에 30년 정도 지나면 선진국이 되겠지.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까지는 글쎄 5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게 1993년 미국인 교수였던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놀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뉴욕 JFK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은 잘 만들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뉴욕 지하철은 아직도 신호가 안 잡히는 곳이 많은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일하고, 게임하고. 제가 묵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모바일 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바일 키. 네, 앱으로 방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미국도 이런 거 있긴 한데 왜 여기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다음 날, 저는 강의를 하러 대학교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형 스크린, 최신 음향 시스템, 편한 의자들. MIT나 하버드 못지않았습니다. 아, 미국인 교수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 미국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거의 절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젊은 세대는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인프라와 생활기술 전반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던 1993년과 2022년, 불과 3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국방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한 선임 분석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돼. 우리 국방부가 왜 요즘 한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브,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한국은 이제 우리 전략의 핵심이야.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 봤잖아. 폴란드가 무기가 필요했을 때 우리는 못 줬어.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생산 일정도 문제였고.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에 연락했어. 그리고 한국은 6개월 만에 인도했지. K9 자주포 말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야. K 전차, FA-50 전투기, 총 140억 달러 규모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40억 달러? 그게 우리 돈으로 180억 달러 정도 되지. 나라에 파는 무기 규모로는 엄청난 거야. 첨이 계속 말했습니다. 데이브, 요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어도 제때 줄 수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제때 준다. 정확히 한국은 약속을 지켜. 그 대화 후 저는 진지하게 한국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글로벌 파워 다이내믹스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21세기 강대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전통적인 강대국의 조건을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200년 동안 배워온 강대국의 조건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을 보세요. 석탄이 있었고 인도라는 거대한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식민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었죠. 미국은요? 광활한 영토, 엄청난 자원, 3억 인구. 그런데 한국은?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이라니 무슨 의미인가요? 학생은 준비된 듯 바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읽은 로위 연구소 보고서에서 한국이 종합 국력 순위 6번째로 평가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보다 위였습니다. 화면에는 로위 연구소 아시아 파워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 보고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논쟁이 클 것 같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건 다소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때 또 다른 학생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한 싱크탱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세계 상위 10개 강대국으로 분류했더군요. 화면에는 여러 국제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이 연달아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인 교수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온 이 5가지 강대국 조건을 한국에 하나씩 대입해 보죠. 첫 번째,
넓은 영토. 아닙니다. 한국은 남한만 기준으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국의 약 98분의 1 수준이죠. 두 번째, 풍부한 천연자원. 거의 없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세 번째, 인구 규모. 5천만 명. 결코 적지는 않지만 미국의 6분의 1, 중국의 28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군사력.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초강대국 수준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식민지 유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학생들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이 된 겁니까? 잠시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MIT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오랜 친구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해? 로버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브, 내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래. 한국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야. 무슨 전략 말이야? 로버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선택을 했어. 자원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한 거지. 교육 말이야? 맞아.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쏟아부었어. 미국이 5에서 6%를 쓸 때 말이야.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또 다른 선택을 했지.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방향을 튼 거야. 반도체, 전자, 조선 같은 산업 말이야. 정확해. 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인력이 핵심인 산업들이지. 로버트는 말을 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디지털 인프라에 거의 집착하듯 투자했어.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우리보다 빠른 거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인프라 위에서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금융기술까지 전부 발전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알아? 속도야. 속도? 그래.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바꿔. 미국은 하나 결정하려면 의회 통과, 로비, 조정까지 몇 년이 걸리잖아. 한국은 6달이면 끝내.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간 동안 미국은 경제 규모가 약 3배 성장했고 1인당 소득은 약 7배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보다 약 60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예외성, 강대국 이론을 다시 생각하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강대국 이론은 20세기까지만 유효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전혀 다른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기술 역량,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능력, 인적 자본,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한국은 이 5가지 모두에서 최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2년 폴란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했을까요? 성능이 아니라 납기 때문입니다. 제때 도착하는 괜찮은 무기가 언젠가 올 최고의 무기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21세기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속도, 양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여러 교수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라는 말과 함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 학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국방부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도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실제로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규모의 조선소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상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은 거의 죽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시에 2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20척이요? 네. LNG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그리고 해군 함정도 만듭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조선소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죠. 그래, Jones Act. 그게 우리 조선 산업을 죽였지. 조선소 투어가 끝난 후 저는 CEO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CEO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modular construction을 사용합니다.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서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조립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조선소는 old-fashioned methods를 많이 씁니다. 둘째, 우리는 automation을 많이 사용합니다. 로봇이 용접하고 AI가 설계를 최적화합니다. 셋째, supply chain이 가깝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부품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차이구나. 펜태건으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What America can learn from Korean defense industry. 주요 내용 1점 Speed matters more than perfection. 미국은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10년을 씁니다. 한국은 good enough weapon을 3년 만에 만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개량 버전을 만듭니다.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2점 Partnership, not dependence.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듭니다. 이게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점 Commercial Military Synergy. 한국은 Commercial Shipbuilding과 Military Shipbuilding을 함께합니다. 이게 cost를 낮추고 퀄리티를 높입니다. 제 보고서는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주 후 한 제너럴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Professor Mitchell,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Very eye-opening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한 것,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desperately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무기를 보냈습니다. Javelin, HIMARS, Patriot.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 전쟁 전 월 14,000발, 전쟁 중 필요량 월 10만 발, 부족분 86,000발.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155mm 포탄 생산 능력, 기존 월 5만 발, 확대 후 월 20만 발 6개월 만에 펜태건의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계약 조인 시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거대한 방산 계약을 맺었을 때 제 펜태건 친구가 말했습니다. 데이브, 이거 알아. 폴란드는 계약금도 안 요구했대. 뭐라고? 한국이 먼저 무기를 보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했대. 전쟁 중인데 폴란드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그렇게 못해. 의회가 허락 안 해. 근데 한국은 그냥 했어. 왜? 신뢰 때문이지. 폴란드가 나중에 갚을 거라 믿으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사부 실리콘밸리가 인정한 한국 4,500-5,800.
2023년 여름,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VC로 일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요즘 뭐에 투자해? 반도체, AI, 배터리, 그런 거. 어느 나라 회사들? 스티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브, 넌 아직도 내셔널리티를 따지니? 요즘은 테크놀로지만 중요해. 그래도 주로 어디? 미국, 그리고 한국. 한국? 스티브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 너 삼성 파운드리 알아? 반도체 공장 말하는 거야? 응. 지금 TSMC 다음으로 세계 2위야. 그리고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그래. 그것뿐이 아니야. SK하이닉스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세계 1위야. AI 칩에 필수적인 거지.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잖아. 근데 그 칩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만들어. 그럼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없으면 못 만들겠네. 정확해. 그래서 젠슨 호잉 엔비디아 CEO이 작년에 한국 방문했잖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드는 거네. Exactly.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 배우는 엔지니어들이 늘고 있어. 배터리 전쟁. 스티브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면,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어때? LG, 삼성, SK.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해. 40%? 응.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 테슬라도 LG 배터리 쓰고, 포얼도 SK 배터리 쓰고, GM도 LG랑 합작하고,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미시간. 총 투자액이 500억 달러가 넘어. 500억 달러? 응. 이게 manufacturing jobs를 만들어. 미국 정치인들이 좋아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스티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 조용한 카페. 데이브, 솔직히 말할게. 뭔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회사들을 과소평가했어. 어떻게? 아, 한국은 fast follower지. copycat이야. innovation은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틀렸어. 왜? 스티브가 예를 들었습니다. 삼성이 foldable phone 만들었을 때 우리는 웃었어. GM이야. 팔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애플도 foldable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었을 때 우리는 틈새 시장이야 했어. 근데 지금은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됐어. LG가 배터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전기차는 아직 멀었어 했어. 근데 지금 보면 스티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봐. 우리보다 5년 빨리. 저는 스티브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해? 스티브가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절박함이야. 절박함? 응. 한국은 자원이 없어. 늦으면 죽어. 그래서 빨라야 해. 미국은 편안해. 우리는 석유도 있고, 시장도 크고, 여유가 있어. 그게 오히려 문제야. 둘째, 의사결정이 빨라. 어떻게? 한국 대기업들은 가족이 경영해. 삼성은 이재용이 결정하면 끝이야.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사회 승인, 주주 설득, 규제 통과. 2년 걸려. 셋째, 교육 시스템이야. 교육.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 미국처럼 워라밸 이야기 안 해. 밤새 일하고 주말에도 일해. 이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속도는 빨라.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정부 지원? 응. 한국 정부는 전략 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국 정부는 정치 싸움만 해. 2024년 초 저는 스탠포드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기술 생태계. 세미나 전에 저는 스탠포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공학 석사 과정 학생 중 거의 2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건 이 친구들이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한 한국 학생과의 대화. 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실리콘밸리에 남으면 더 많이 벌 텐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삼성이나 SK는 지금 AI 칩, 양자 컴퓨터, 6G, 미래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애플도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선 제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 하나일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제가 팀을 이끌 수 있어요. 25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미국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인재들을. 예전에는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미국으로 오고 돌아가지 않는 것. 1990년대 한국 유학생 미국 잔류율 70%, 2020년대 한국 유학생 미국 잔류율 30%. 이제 대부분이 돌아갑니다. 왜? 한국에 기회가 있으니까. 스티비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2024년 봄, 저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 한국 개발 모델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솔직히 놀랐습니다. 세계은행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니. 개발도상국들의 질문. 회의실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미첼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전략을 우리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방글라데시 교육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점, 교육 우선. 한국은 GDP의 5%를 교육에 씁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건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2점, 전략적 산업 선택.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기술 집약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1970년대 철강, 조선, 1980년대 전자, 반도체, 1990년대 자동차, 통신, 2000년대 IT, 디스플레이, 2010년대 배터리, 바이오. 매 10년마다 새로운 산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어떤 산업이 미래에 성공할지 알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3점, 수출 지향 성장. 한국의 내수 시장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4년 한국 수출액 6,500억 달러. GDP 대비 수출 비중 40%.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은 12%, 일본은 18%.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으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4점, 정부기업 파트너십. 한국에서 정부와 기업은 파트너입니다. 미국처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달성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면 정부 R&D 지원,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기업 대규모 투자, 기술 개발, 고용 창출. 이건 국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시장도 아닙니다. 한국만의 모델입니다. 복제 가능한가? 회의가 끝난 후 한 세계은행 경제학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물어봐도 돼? 물론이죠. 당신은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작동한다고 생각해?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고 완전히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의 구체적인 선택들은 복제할 수 있어요. 교육 투자, 기술 집약 산업, 수출 지향. 이런 건 정책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복제할 수 없어요. 그 절박함, 그 속도감, 그 집단적 헌신. 이건 한국 역사의 산물이에요. 한국은 살아남지 않으면 사라질 나라였어요. 이게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 2024년 여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기업들과 6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과 거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전 건설 200억 달러, 스마트 시티 건설 250억 달러, 석유화학 플랜트 100억 달러, 총 600억 달러. 화면 사우디 한국 조인식. 왜 사우디는 한국을 택했을까? 제 사우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데이비, 미국 회사는 비싸. 유럽 회사는 느려. 중국 회사는 신뢰 안 돼. 근데 한국은 품질 좋고 가격 합리적이고 빨라. 그리고 약속 지켜. 잠시 멈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식민 지배한 적 없어. 이것도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깨끗한 역사의 힘이구나. 베트남이 배우는 거. 베트남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베트남의 현대화. 2024년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베트남은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최대 수출 기업, LG도 대규모 투자, 한국 교육 프로그램 도입, 한국식 산업단지 건설. 화면 베트남의 한국 기업들. 하지만 제가 베트남 경제학자와 이야기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한국에는 북한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을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베트남은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단일민족 사회예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이게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어요. 베트남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미국의 관점, 우리도 배워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프라, 한국이 더 좋습니다. 인터넷 속도, 한국이 더 빠릅니다. 제조, 한국이 더 효율적입니다. 교육, 한국 학생들이 수학, 과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혁신, 창의성, 기업가 정신. 하지만 실행력, 속도, 신뢰성. 이런 면에서는 한국이 앞섭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방문 후 2년 만이었는데 또 많은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한국, 삼성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매처 교수님, 우리가 개발하는 AI 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칩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AI와 메모리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게 처리 속도를 10배 빠르게 만듭니다. 언제 출시됩니까? 2025년 말 예정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아직 연구 단계인데 한국은 벌써 양산 준비네. 육지를 준비하는 나라. 다음으로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화면 ETRI 연구소.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육지, 오지도 아직 완전히 보급 안 됐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10년이 걸립니다. 2030년 육지 시대를 준비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육지는 오지보다 50배 빠릅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입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자율주행, 홀로그램 통신, 메타버스, 원격 수술.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미국은 아직 오지 인프라도 제대로 못 갖췄는데 한국은 벌써 육지를 보고 있네. 우주산업에 진출하는 한국.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걸 봤습니다. 화면, 누리호 발사 영상. 2024년 한국은 자체 개발한 로켓 누리호로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자체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 러시아 1957년, 미국 1958년, 프랑스 1965년, 일본 1970년, 중국 1970년, 영국 1971년, 인도 1980년, 이스라엘 1988년, 이란 2009년, 북한 2012년, 한국 2022년, 11개국뿐입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그리고 한국이 그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MIT 항공우주 교수인 친구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한국이 우주 클럽에 들어갔어. 알아. 놀랍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거야?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걸렸는데. 법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걸 개발하지 않았어. 똑똑한 방법을 썼지. 무슨 뜻이야? 법의 분석. 기본 기술은 러시아에서 배우고, 엔진 기술은 부분적으로 외국 기술을 참고하고, 하지만 핵심은 자체 개발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선 기술이야. 조선. 배 만드는 거? 응. 로켓도 결국 크고 복잡한 구조물이잖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있어. 그 정밀 용접, 구조 설계 기술을 로켓에 적용한 거지. 화면 조선소에서 로켓 제작으로 연결되는 애니메이션. 아, 그래서 그렇게 빨랐구나. 맞아. 한국은 제로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기존의 강점을 활용한 거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구나. 똑똑한 방법. 미국 CEO들의 한국 순례. 2024년 가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뉴스 헤드라인 몽타주. 애플 CEO 팀 쿡, 삼성 방문.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SK하이닉스와 회담. GM CEO 메리 파라, LG와 계약 체결. 보잉 임원진, 한국항공우주 방문. 미국 대기업 CEO들이 줄줄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CEO들의 한국 방문 사진. 왜일까요? 제 실리콘밸리 친구 스티브가 설명해 줬습니다. 데이브, 이제 한국 없이는 미래 기술을 만들 수 없어. 구체적으로? 스티브의 설명. AI 시대를 봐. AI 칩에는 HBM 메모리가 필수야. 그거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뿐이야. 전기차 시대를 봐. 배터리가 핵심이지. LG, 삼성, SK가 세계 시장 40%야. 5G, 6G 시대를 봐. 네트워크 장비에서 삼성이 화웨이 다음으로 크고 신뢰도는 더 높아. 디스플레이 시대를 봐. OLED는 삼성과 LG가 90% 점유해. 그리고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돼 있어. 한국 회사 하나가 문제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흔들려. 그래서 미국 CEO들이 한국에 오는 거야? 응.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그리고 한국이 다음에 뭘 할지 보려고. 한국의 다음 수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뭘까? 화면 한국 정부 발표 자료. 2024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미래 전략. AI 반도체 2030년까지 3위 목표. 양자 컴퓨터 2035년까지 실용화. 바이오 헬스 글로벌 토보. 우주산업 달 탐사. 화성 탐사 참여. 수소경제 세계 1위 목표. 첨단 로봇 제조업에서 세계 선도.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를 목표로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어. 근데 지금은 20년 전 한국이 반도체에 올인했을 때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선택한 이 산업들, 이게 10년 후의 미래일 거야. 월스트리트의 평가. 2024년 말 골드만삭스가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제목 2035년의 한국 새로운 혁신 허브. 이유.
AI 반도체에서의 선도적 위치, 배터리 전기차 생태계 완성, 육지 상용화 선도, 바이오 헬스케어 급성장, 우주 양자 컴퓨터 진입, 골드만의 선임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혁신의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한국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기술사령부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국제정치를 가르쳐 왔습니다. 화면 화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봄. 그동안 많은 나라를 봤고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유럽의 통합, 중동의 혼란.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놀라게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인이 본 한국의 진짜 의미, 화면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 과거와 현재.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2,40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136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 1인당 GDP 달러 33,000, 미국 1인당 GDP 달러 76,000. 여전히 미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 한국 승, 교육 수학, 과학 한국 승, 제조업 효율성 한국 승, 의료 시스템 비스, 혁신 미국 승, 군사력 미국 승, 문화적 영향력 점점 가까워지는 중.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50년은 걸리겠지. 틀렸습니다. 30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2024년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에서 보는 게 미래구나. 강대국의 새로운 정해, 화면 칠판의 새로운 정해.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21세기 강대국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21세기 강대국. 가장 크지 않아도, 가장 빠르면, 가장 강하지 않아도, 가장 믿을만하면, 가장 오래되지 않아도, 가장 적응력이 있으면, 자원이 가장 풍부하지 않아도, 인재가 가장 풍부하면,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을 보세요. 한국이 지금 투자하는 산업이 10년 후 세계의 핵심 산업입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에 투자 1990에 2000년대 반도체 시대, 1990년대 한국이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 2000년대 디지털 시대, 2000년대 한국이 스마트폰에 투자 2010년대 모바일 시대, 2010년대 한국이 배터리에 투자 2020년대 전기차 시대, 화면 현재 한국의 투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투자하는 것들,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육지, 수소경제, 우주산업. 이게 2030년대의 미래일 겁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 화면, 미국 국회의 사당. 미국인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지한 톤. 우리는 너무 느립니다. 의회는 싸우기만 하고 기업들은 단기 이익만 보고 인프라는 낡아가고 교육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인프라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교육에 모든 것을 겁니다. 화면 미국과 한국의 인프라 비교. 저는 뉴욕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JFK 공항과 인천 공항을 비교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터넷 속도와 한국 인터넷 속도를 비교할 때마다 좌절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니라 협력. 화면 한미 국기. 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70년 넘게 함께 해온 동맹입니다. 화면 한미동맹 역사.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미국에게도 좋다는 것을.
화면 함께하는 이미지. 왜냐하면 강한 동맹국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한국의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 한국의 성공은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원이 없어도, 영토가 작아도, 역사가 짧아도, 올바른 선택과 헌신이 있다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